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이주TV, 오늘은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입시계 전설이시죠. 처음에 EBS 인기 1타, 정말 1세대 아이돌 같은 느낌의 1타 강사셨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과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신 후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진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입시계 전설, 살아있는 암모나이트. 자, UA의 이만기 부사장님, 앞으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전설이라는 용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설, 살아있는 전설. 신화. 신화? 그냥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만기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자, 이만기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는요, 자, 내가 건컨이다 목소리 꿀성대를 갖고 있는 권정환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왕시에 터줏대가 뭐 이렇게. 네, 의왕시? 네, 군포시. 군포시에 거기가 거기나 뭐 똑같아. 다 바로 앞이에요. 네. 위에 컨설턴트 중에 맨 앞에 있습니다. 네. 기억니은 지금 순서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참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UAE에 왜 권정환이 맨 앞에 있나? 실력 아니었어요? 실력이다. 앞으로 난 실력. 그렇게나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가요? 실력 순이었다. 제가 전화를 하도 많이 넣어갖고 위에 맨날 넣어요, 맨날 진짜. 우리 저 박현욱 씨가 와서 죽을라 그래요, 아주. 질문이 있는데요. 뭐야? 권정환 선생님이 질문을. 너무 많이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야, 대답을 똑바로 해야 되냐, 대충 해야 되냐. 맞아요. 들었습니다. 권정환 선생님, 그럼 똑바로 해드려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뭐 그런 질문들이 또 쌓여가지고 그 박현욱 지금 현재 컨설턴트 분이시잖아요. 네, 선생님의 실력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내가 건컨이다 권정환 소장님도 질문을 하는 권정환 선생님의 어떤 스승, 정신적인 지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까다로운 질문들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만기 선생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돌직구로 답변을 해줄 걸로 기대하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돌직구로 답변하기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태가 세태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또 입조심을 하라는 그 주위의 조언들이 있어서. 네. 돌직구보단 그냥 소프트웨어한 직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구로 그러면은 답변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 확대는 수도권 학생들에게 역차별이다. 아니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배려해야 된다. 또는 나만의 다른 의견이 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노출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보의 사각, 정보의 소외도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다고 해도 정보가 소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을 하는 건 좋고 늘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만약에 그 지역 대학에 갔으면 그 지역에서 공중보건일을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민감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족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서울 애들 사실 수도권이라고 묵지만 저 파주, 문산, 동두천, 포천 여기가 사실은 오히려 정보의 사각지대, 대구보다 그죠? 그렇죠. 대구보다 광주보다, 부산보다 더 사각지대. 네, 맞습니다. 걔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정보의 사각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역차별이다. 저는 지역으로 뭘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시도 지역인재에서 40%를 무조건 뽑아라. 뭐 어떻게 해라. 이건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수도권 애들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인천 출신인데 인천도 되게 낙후돼 있거든요. 광역시지 않습니까? 광역시라고 뭐 다 좋은가요? 요새 인천 학생부 종합진의 실적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왜 좋으냐면 학종 아니면 애들을 대학에 보낼 수가 없어요. 학력이 낮아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보의 5년. 네, 공중보건의 5년 정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그 입시적인 측면보다는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어떤 책임감과 소명의식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하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뭐 5년은 그냥 제가 대충 얘기한 거고요. 네, 사실 뭐 그거 이상으로 해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의사가 되려면 한 10년은 더 해야 되잖아요. 뭐 인턴 레이던트 펠로우까지 임상강사서부터 뭐 걸리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역인재로 갔으면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이익을 또 처음에 진입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지역인재가 꼭 쉽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 전형보다는 쉽잖아요. 아무래도 내신의 급이 차이가 좀 있긴 있죠. 네. 그리고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차별을 더 두고 있고, 특혜라면 굉장한 특혜이긴 하죠, 사실은. 전 근본적으로 지역을 가지고 특혜를 주는 건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해 본댔자 뭐 아무짝에 쓸모도 없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차별인 것 같다. 그리고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입시 정보는 사실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입시 밴드 카페 이런 것들도 입시 전문 신문들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UA의 홈페이지에 보면 입시 카테고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괜찮습니다. 좋은 정보가 무지하게 있어요. 맨날 들어갑니다. 맨날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좋은 정보들의 그 편집된 여러 가지 퀄리티 있는 자료들이 PDF 파일로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UA.com, 그리고 또 하나 이주유도 이주유1.com인데요. 거기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게 나야 돼.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고교 블라인드 시행 후에도, 사실상 고교 블라인드 시행이 된 후에도 대치동이나 대구 수성구 등 고교의 의대와 스카이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 또는 학과의 진학 실적이 여전히 좋아요. 그렇죠. 사교육과 공교육의 어떤 측면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사고나 특목고등학교나 뭐 이런 그 좋은 고등학교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근본적으로 저는 그 고등학교들이 좋은 대학에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의 가래들이 그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효과가 아니라 선발 효과가 있는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사실은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명문고등학교 애들의 그 학생부 기록 같은 것들이 유별나죠. 그러니까 저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하고 블라인드 처리가 됐는데 왜 그 학교들이 계속해서 좋은 대학 많이 가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아할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국형 자사고인 경우는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티가 안 나지만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학생부 자체가 탄탄하게 기록이 돼 있고 내인 성적 좋고 그러면 좋은 데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선발 효과라고 본다면 학교 자체 뭐 커리큘럼이나 선생님들의 수준도 물론 있겠지만 학생 자체가 우수한 것이 애들이 우수한 거예요. 하나고등학교 대원이고 용인이고 뭐 상산고 애들이 우수하지 뭐 사실은 그런 거죠. 강남 애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간다. 그건 좋은 대학 가리들이 강남에 사는 거예요. 사교육의 힘이네요. 사교육의 힘도 있지만 부모의 힘도 있고 뭐 이게 사실 저는 학교육과 이런 얘기 제가 한 번 하는 게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식을 버려야 돼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리들이 좋은 학교에 간다. 이거랑 관련해서 두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6월 21일 날 발표했나?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 중에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선발 효과를 좀 배제한다라는 이제 하겠다라는 노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혹시 노력을 할까? 추첨밖에 없죠. 추첨. 추첨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형을 통해서 애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그 서울시의 자사고처럼 그런 방법 이외에는 선발 효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감하죠. 많이 조심해. 네. 또 하나의 궁금증, 물론 선발 효과는 그 누구도 아마 부정을 못할 거예요. 아마 우수한 학생들이 갔기 때문에 우수한 집단이라는 거. 그런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경기 외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용인 외대 보고도 그렇고, 그쪽에 있는 수학 문제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풀거든요. 네,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수학 문제가 너무 쉬워요. 네. 한 반에 정말 100점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쉬워졌죠. 네, 정말 쉬워요. 이번에도 그쪽, 용인 그쪽에 있는 기출문제를 저희 일반고 애들한테 풀렸을 때 정말 다 100점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선발 효과는 있는데 오히려 제가 궁금한 게, 좀 의심스러운 게, 대학에서 그걸 볼 때, 편차는 자꾸 문제가 쉬워서 원점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고교학점제의 성취 비율이 제공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예를 들어 이번에도 알림이를 들어가 보면은 수학에 대한 성취 비율이, 1학년들 수학에 대한 성취 비율이 97%예요. A등급이. 그러면은 거기 1등급부터 대부분 한 5등급, 6등급, 거기도 분명히 등급이 나눠져 있을 텐데,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A등급의 성취를 가졌을까? 이거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는 성취 비율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까? 그 예가 바로, 자, 예를 들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야, 비율이 100%야, 90 몇 프로야. 이거를 평가할 때 사실상 성취 비율을 제대로 좀 좋지는 않게 보잖아요.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바라볼까, 이 성취 비율을? 지금 이제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이런 좋은 대학들이 성취 비율을 해서 A가 너무 많으면 불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취 비율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뭐 두고 봐야죠. 지금에 와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면 뭔가 대학들이 발표를 하겠죠. 어떻게. 근데 사실 대학들은 뭐 발표를 그렇게 친절하게는 안 할 거니까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교육부 발표 내용 중에 여기 성취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학교, 교육청, 외부 점검단이 모여서 이제 3단계 점검을 하는데, 중앙평가관리센터에서 기준 비율 모니터링을 해서 기준 비율을 제시한다는데, 이거 예를 들면은 뭐 A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춰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A, B, C, D, E로 갈 때에 이게 뭐 이렇게 뭐 5단계면 5단계로 끊었을 때 비율을 준수하려든가. 그러니까 완전한 성취평가제라기보다는 상대평가가 가미된 성취평가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비율 때문에. 근데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직 지금 이제 교육부가 지금 정신이 2028이나 학점제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만간 발표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보면 2028도 2023년 하반기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원래 6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네. 두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책에 관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조심스럽죠. 입장이신데, 우리 그 권정환 선생님께서 자꾸 민감한 질문을 제가 궁금한 건요, 정말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뭐지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이제 U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어보는 오늘은 거죠. 이주TV의 UA 특집 방송으로 이름을 잠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UA를 대표하시는 이만기 선생님 모시고 진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권정환 선생님께서 또 UA에도 소속이 되어 계시고, UA 홈페이지에 컨설턴트 명단 최상단 가장 첫 번째, 기억니은 디귿 순서가 아니라 실력 순서라는 부사장님의 증언이 있으셨습니다. 네, UA가 보장하는 컨설턴트다, 뭐 그런 뜻이고요. UA는 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컨설팅하는 건 아닙니다. UA가 보장하는 실력의 소유자다. 김재영 선생님이나 뭐 권정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거지. 뭐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직접 하진 않으시죠. 넘어가시죠. 네. 근데 좀 제 약간 두 분이랑 녹화를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게요, 두 분 다 목소리가 동굴 톤으로 중저음이시고 멋지셔가지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독자나 시청자가 보면 졸려요. 아닙니다. 저는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예. 좋다고 해주세요. 예. 예, 소장님 강의, 선생님 강의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안 빼놓고 다 들을걸요, 정말? 그 좀 다른 얘기인데요. 최근에 선생님, 노래방 어플로 항상 차 안에서 듣는다는 얘기 다 들어요, 저. 아, 그거는 내가 라방에 나가서 네, 맞아요. 예. 선생님 미장원을 미용실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회사 바꾸셨죠? 스타일이 완전 좋아졌어요. 오늘은 제가 머리에 메이크업을 한 겁니다. 특별히 딴 때는 안 하는데 오늘 뭐 특별히 이주유가 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메이크업하고 머리도 좀 헤어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네, 오실 때 이미 뭐 샤방샤방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거액을 들여서 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에서요. 네, 의외의 결과를 보인 대학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벌써 2개가 선정 예비 명단에 올라갔죠. 강릉원주대랑 강원도 연합체가 올라갔고 한림대가 그냥 단독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그런 대학 연세대 미래 캠퍼스도 올라갔어요. 연세 미래 올라갔나요? 네. 처음에 그다음 추가 명단으로 올라간 건가요? 처음부터. 아, 그래요? 왜 그걸 못 봤을까요? 연세 미래 캠퍼스까지 네, 강릉원주대, 강원도연합과 한림대 그리고 연세 미래캠까지 총 3개 대학이 올라갔습니다. 뭐 근데 그런 대학들뿐만 아니라 덕성여대나 이화여대, 포항공과대학 등 무학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또는 뚜렷한 전공이 없어 스스로 전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학제를 고려하는 대학들이 점차 눈에 띄고 있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좀 더 많은 그렇죠.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공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깊게 배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또한 어떤 편입 시장이나 이런 거에서 전공이 있어야 또 편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얘가 이것을 4년 동안 정말 제대로 배웠다는 그 증서가 어떻게 보면 학점과 졸업 증명서일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무학제로 가서 이 학생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졸업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이 학생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또는 반대로 스스로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야, 이미 서강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이 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무학년 무전공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한동대학 같은 경우가 거의 시초를 했는데 최근에 한동대학 인기가 많이 높지 않죠.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네. 옛날에는 굉장히 맞아요. 고수였는데 또 최근에 정부가 융합 교육을 강조하면서 그런 대집단 내지는 무전공, 무계열, 무학과 이런 걸 권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세종대학도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저는 과가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측면에서요? 전공이 좀 있는 게. 네. 근데 일단 뭐 요즘의 추세는 들어가서 고르게 돼 있고 이 뭐 부전공, 이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런 게 많아서 요즘은 사실은 전공학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들어가서 다른 거로 간다거나 사학과로 들어가서 다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즘은 굳이 뭐 이공계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추가로 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무학과로 선발하는 것이 어떤 그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반대로 무학과이기 때문에 대학의 네임밸류가 훨씬 강조되는 세상이 올 것 같다 라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서열의 어떤 브랜드의 위치는 저는 공고하다고 봐요. 이걸 깨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그 태제 대학이 태제대 하나 있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과연 우리 애들이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안 가고 태제 대학으로 갈 거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또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학의 레벨이 깨지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중국 가도 보면 북경대학 있고 그 칭화대학 있고 인민대학 있고 나란히 있거든요. 프랑스에 가도 뭐 그랑제골이 또 한 단계 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핀란드 교육 많이 핀란드도 사실은 대학 소열이 굉장히 철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소열이 뭐 무학과로 한다고 해서 없어질까에 대한 것은 전 의문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대학 서열 중에 물론 서울대는 부동의 1위였습니다만 부산대나 경북대가 상당히 최상위권, 공대 중엔 또 뭐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 최상위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대학 서열이 물론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또 그 대학을 또 지원해주고 연구시설이라든가 학문의 분위기가 또 변화되고 이러면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국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를테면 반도체 공학과를 지방대학에 모두 포진을 시킨다거나 학과를 그러니까 좋은 학과를 지방에다 보내놓으면 대학생이 이제 깨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취업 연계까지 지방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 기업들하고 국가가 인수단계 결심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기업들이 그렇게 할지도 의문. 근데 대신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높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지방대학으로 갔거든요. 예를 뭐 사회학과를 가르친 분들 충남대학으로 갔고. 근데 뭐 지금이야 뭐.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에 모든 과가 다 있어서 그래요. 과를 수도권 대학에서 과를 일부를 지방으로 보내면 됩니다. 권영환 선생님도 동의하시는 같은 의견이신가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 인천이요. 송도. 인천. 송도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총동문회장도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글로컬 육성 사업이 이제 이제 대학교마다 이제 합쳐지는 대학도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난 반대한다. 그래도 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대학이 협조하면 가능하죠. 그리고 지원금이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이거 뭐 1년에 200억, 5년에 1000억입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글로컬 대학의 선정이 안 되는 대학들은 지금 뭐 축사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모건대하고 배제대가 도전을 하면서 학교 합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컬 대학, 글로컬 30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대전 충남 쪽은 제가 알기로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냥 명단을 보긴 봤는데 뭐 그걸 자세히 볼 상황은 아니었어요. 지역을 나누는 거 싫어하시니까요. 맞아요. 이 또 다음 질문이 또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 권영 선생님께서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저는 민감한 질문 민감한 걸 왜 저한테 넘기세요? 제 피해 가겠습니다. 뭐 민감한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네, 나중에 이렇게 해야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통해 평가원과 사교육 카르텔이 있지 않는가 의심을 표현했고, 정부 당국은 강경한 자세로 사교육을 조사하는 모양새입니다. 국어에서 불수능이라고 할 때는 어떤 문제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과연 킬러 문항이 맞는지, 이에 대한 수험생의 대처법은 어떠할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 국어에 관한 얘기 같은데요, 지금? 일단 국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국어 선생님, 국어 킬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시죠. 문항,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킬러라고 하는 것이 평가에 쓰이는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용어가 애들한테 나오면 좋은가. 여튼 수험생의 정신을 킬시킨다 그래서 킬러 문항인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해서 정답률 20%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오지선다의 경우에 찍어도 20%는 맞춰야 되는데 20%를 못 맞추면 그게 이제 초고난도 문항인데, 고난도 문항은 국어인 경우에 이렇어요. 지문의 난도가 높을 수도 있고, 문제의 추론 단계가 복잡할 수도 있고, 선지의 어휘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고난도 문항은 국어에 관한 지문의 난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험생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정부가 지시한 킬러 문항 유형이 있거든요. 보기를 보고 보기에 근거해서 본문을 비판하는 그런 거. 근데 안 나온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킬러 문항 국어인 경우는 비문학 지문의 난도입니다.
문제 유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기껏 찾아낸 문항들이 이제 유형이 나오는데 유형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문의 난도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선생님 강의를 항상 열심히 듣다 보니까 시험의 난이도를 좀 낮추더라도 난이도와 변별력은 조금 별개다. 네. 변별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또는 또 제가 또 자주 듣는 이제 김경범 서울대지구 교수님 영상도 제가 자주 보는데 그분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제로 가도 얼마든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변별력이라는 게 뭡니까? 변별. 김 선생님, 변별력이 뭐죠? 학생들의 실력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제들. 교육평가학적으로 변별도 공식이 있어요. 지수.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변별도를 따지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려운 문제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마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틀렸어야 정상인 건데 어려운 문제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틀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맞췄다는 그건 문항의 변별도가 없는 문항이란 말이에요. 사실 킬러 문항은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수능 문제가 쉬워도 변별력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게 국어 시험만 반영해서 애들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수 영탐도 있고 가중치가 있고 가산점이 있고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줄로 세우는 거는 얘네 등급제에 따라 한 줄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변별력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 또 준킬러라는 거 중간 난도의 문항을 많이 내면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킬러 문항을 애들이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준킬러 풀려면 시간이 걸려서 충분히 변별력은 확보가 됩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정말로 시험이라는 것을 했을 때 누구도 역대도 그렇고 난이도와 변별도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 두 분 아시는 유명한 멘트가 있잖아요. 수능 시험의 난이도는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실제 수능에 가보시면요. 그래도 제가 수능에 가봤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보시면 제가 예상 정답률을 적어내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한 65% 정도 정답률. 그럼 이제 교사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풀어요. 정답률이 한 20한 5%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부랴부랴 문제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교사들이 예상한 정답률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상태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는데 이런 상태니까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베테랑들이. 예. 근데 그러면 초보들이 가서 문제를 낼 때 난도 체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급격히 쉬워지거나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테랑 출제위원들이 출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초보들에게 맞기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많이 갔던 분들, 수능 카르텔에 연관되지 않은 분들이 가서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수능 어렵습니다. 아차하면 날아갑니다. 애들은 지금 수능 시험이 쉽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하는데 프로페셔널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능의 난이도를 학생들이 미리 짐작하고 시험을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지요. 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수험생들은 평소와 같이 공부하라고 당부를 했었고요. 근데 별개 질문인데요, 선생님. 그 변별력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아까 사실은 그 이전의 녹화에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킬러 문항 배제라는 그 정책에 기본적으로 한 번 풀면 4개 틀렸습니다.